결혼 7년 차. 우리 부부의 일상은 마치 잘 짜여진 정교한 시계 태엽처럼 완벽하고 평온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참 복도 많다고 했다. 남편은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번듯한 직장에 가정적이고 기념일이면 잊지 않고 꽃다발을 건네는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 나 역시 그런 남편의 곁에서 현명한 아내 역할을 하며 우리의 보금자리를 정성껏 가꾸어 왔다. 적어도 지난달까지는 그랬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나의 안온한 세계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남편은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골프장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위한 취미라고 생각했다. 7년 동안 한결같이 토요일 아침 6시만 되면 골프 가방을 챙겨 나가던 사람이라 이제는 그 뒷모습이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당연한 풍경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골프를 치러 나가는 토요일 아침 화장대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다. 예전에는 대충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비비크림을 꼼꼼히 펴바르고 향수까지 챙겨 뿌렸다. 옷장 속 수많은 옷 중에서 가장 세련된 스타일을 고르느라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 매기도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저 그가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었나 보다. 혹은 새로 들어온 거래처 사람들과의 라운딩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애썼다. 하지만 내 안의 관찰자적인 본능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다. 여보, 오늘 골프장 사람들은 다들 멋쟁이들인가 봐. 평소보다 훨씬 신경 쓰는 것 같네. 내가 짐짓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말에 남편은 거울 속 나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특유의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날이 좋아서 기분 좀 냈지. 골프도 다 매너잖아. 그의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어색했다. 7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나 부자연스러움이 그 미소 뒤에 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선적인 얼굴을 완벽하게 계산된 친절로 덮어버리는데 능숙했다.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다그친다고 해서 그가 진실을 말할 리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창밖으로는 화창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더 들뜬 기색으로 주방을 지나 거실로 나갔다. 나는 식탁 의자를 정리하며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깔끔하게 다려진 골프웨어를 입은 그의 등은 여전히 넓고 든든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속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왠지 모를 서늘함을 가져다 주었다. 나 다녀올게.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고.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습관처럼 그를 배웅하기 위해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현관 입구에 세워져 있던 그의 골프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남편이 직접 들고 나갔겠지만 오늘따라 그는 핸드폰을 보느라 가방을 깜빡한 모양이었다. 나는 가방을 챙겨주려 무심코 손을 뻗었다. 가방의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내 발끝이 가방 하단에 살짝 부딪혔다. 툭 하는 가벼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순간 내 미간이 찌푸려졌다. 7년 동안 매주 보아온 가방이다. 풀세트 골프채가 가득 들어있는 가방은 늘 묵직한 무게감을 자랑했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느낀 이 가방의 무게는 마치 빈 껍데기처럼 비정상적으로 가벼웠다.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다. 골프채가 들어있지 않은 골프 가방을 들고 매주 라운딩을 나간다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어보기 시작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지퍼가 열리며 틈새가 벌어지는 찰나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평소처럼 토요일 아침의 공기는 지나치게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골프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다. 평소라면 그저 오늘도 즐겁게 다녀와 라고 웃으며 배웅했을 테지만 그날따라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의 골프 가방. 나는 홀린 듯 그 가방으로 다가갔다. 평소 그가 골프를 치러 갈 때면 가방에서 나는 눅눅한 잔디 냄새와 땀 냄새가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방 지퍼 틈새로 묘하게 달큰하고 익숙한 꽃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천천히 지퍼를 열었다. 골프채 사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골프 장갑이나 공 대신 엉뚱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색감의 실크 스카프, 그리고 백화점 명품관에서나 볼 법한 고가의 여성용 향수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이건 절대 골프장으로 향하는 남자의 가방에서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함이, 그 견고했던 신뢰의 벽이 순식간에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일상은 내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아니, 집요한 추적의 대상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는 여전히 주말마다 골프장으로 향했고, 평일 저녁이면 잦은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늦게 귀가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야근이라는 단어의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퇴근 후 그의 셔츠에서는 사무실 특유의 냄새 대신 가방에서 보았던 그 향수 냄새가 아주 옅게 배어 있었다.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능숙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오늘도 회사가 너무 바빴어, 여보. 정말 피곤하네. 그의 얼굴은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끔찍했다. 계산된 친절함, 연극적인 미소.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나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가 잠든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잘생기고 위선적인 얼굴 뒤에 어떤 추잡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그는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까? 내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이 기만적인 게임을 끝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내 감정을 철저히 숨기기로 다짐했다. 그가 연기를 한다면 나 역시 그에 못지않은 완벽한 연기로 대응해 주어야 했다. 어느덧 다시 토요일이 찾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창한 아침이었다. 남편은 오늘도 깔끔하게 다려진 골프웨어를 입고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는 나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를 대하는 듯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기야, 나 다녀올게.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와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구역질을 억지로 삼키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오늘은 꼭 버디하길 바랄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과연 그가 향하는 곳은 잔디가 깔린 필드일까? 아니면 나를 속이고 있는 그 여자의 품일까?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새벽 2시였다.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안방을 채우고 있었지만 내 심장은 그 소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깊이 잠들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혹은 모든 것을 털어버린 뒤의 안도감처럼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그의 스마트폰은 화면이 꺼진 채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불법이다. 혹은 비겁하다는 도덕적 잣대는 이미 내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결혼기념일 날짜, 우리가 함께했던 기억들이 담긴 그 숫자는 이제 그에게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가장 은밀한 비밀번호가 되어 있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 터져 나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곧장 통화 기록으로 들어갔다. 골프 연습장이라며 매주 토요일 아침을 가로채 가던 그 시간대에 그는 누구와 통화했을까? 목록을 내려갈수록 내 손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다. 낯선 번호들이 즐비했다. 아니, 번호는 낯설었지만 통화 빈도와 시간대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수신 기록에 남은 이름 없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눌러보며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메시지함은 그야말로 나를 조롱하는 것들의 전시장이었다. 카드 결제 내역 알림들이 쌓여 있었다. 단순히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다. 평소 우리 부부는 기념일에나 한번 갈 법한 강남의 고급 호텔바, 그리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최고급 레스토랑들의 결제 내역이 줄을 지어 있었다. 그날들은 내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을 때마다 그가 피곤하다며 거절했던 날들이었다. 이번 주말은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아. 라며 나를 달래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는 나를 기만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식비, 숙박비 그리고 꽃집에서의 결제 내역까지. 그가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낭만과 사치가 그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먼저였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믿어왔던 성실한 남편의 얼굴이 낱낱이 해체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더 깊은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숨겨진 폴더, 혹은 삭제된 대화 복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가 남겨둔 흔적들을 훑었다. 한참을 그렇게 그와 그녀의 기록을 탐색하다가 나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새벽 2시 15분,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오빠, 우리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지? 드디어 이번 주말이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아. 당신이 말한 그 큰 거 하나만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 여자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만 더 힘내줘. 곧 우리만의 세상이 올 거야.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계획, 정리, 그리고 우리만의 세상. 그 단어들이 독화살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수준을 넘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한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침대에 누웠다. 내 옆에서 여전히 평온하게 잠든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반격을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제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었다. 남편이 잠든 밤, 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화면을 밝히는 빛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파르르 떨렸다. 미리 준비해둔 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 소리는 고요한 안방을 가득 채울 만큼 크게 들려왔다. 마침내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을 때 나는 안도감보다는 비릿한 혐오감을 먼저 느꼈다. 이제 이 장치는 그의 모든 동선을 실시간으로 나에게 송신할 것이다. 그는 꿈에서도 모르겠지. 자신의 거짓말이 이 작은 기계 하나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나는 마치 연극의 관객처럼 그의 일상을 지켜보았다. 그가 회사에 있다고 말하는 시간, 그의 위치는 도심 외곽의 한적한 오피스텔 단지로 찍혀 있었다. 매주 토요일 골프장으로 향한다던 그의 발걸음은 늘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차 안에서 숨죽인 채 그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겁의 세월 같았다. 창밖으로 익숙한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렸지만 곧바로 건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누군가를 에스코트했다. 여자는 그의 품에 자연스럽게 안겼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혼부부 같은 묘한 기류와 친밀함이 감돌았다. 남편의 얼굴에는 내가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다정하고 무장 해제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다정하게 귓속말을 속삭였다.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나는 잠시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타인에게 쏟아붓는 그 비정상적인 애정의 밀도를 확인하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다. 다행히도 그들은 건물 입구 근처 가로등 아래에 잠시 멈춰섰다. 이제 조금만 더 다가가면 혹은 각도만 조금 바꾸면 그녀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줌을 최대한 당겼다. 남편이 그녀를 다시 한번 깊게 껴안았다. 그의 넓은 등 때문에 여자의 얼굴은 완벽하게 가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시나리오처럼 그녀는 고개를 그의 품속으로 묻었다. 그때였다. 남편이 고개를 살짝 돌려 주위를 경계하듯 둘러보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잡은 채 몸을 깊숙이 숙였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드러날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내 친구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일까? 마침내 그들이 건물 현관을 지나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기 직전 여자가 고개를 아주 살짝 옆으로 돌렸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화면에 집중했다. 하지만 가로등의 빛은 기묘하게 굴절되었고 그녀의 얼굴 부근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는 결코 그녀의 정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저 찰나의 순간 남편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건물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뒷모습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차가운 엔진 소리만이 적막한 주차장을 메웠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한 분노와 함께 반드시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뒤틀린 확신만이 강철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실은 생각보다 더 잔인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나는 식탁 위에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조용히 올려두었다. 호텔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그 낯선 오피스텔의 주소가 적힌 메모지까지. 모든 것은 명백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을 때까지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그 위선적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자기야, 왜 그렇게 쳐다봐? 오늘따라 눈빛이 무섭네? 남편은 태연하게 넥타이를 풀며 웃어 보였다. 그 웃음 끝에 묻어나는 여유가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증거들을 그의 앞으로 밀어 넣었다. 이게 다 뭐야? 설명 좀 해봐. 당신이 말한 야근이랑 골프 모임이 정말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남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그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가면을 썼다. 그는 영수증들을 힐끗 보더니 픽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정말 당신 요새 왜 그래?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이거 다 회사 거래처 접대용으로 쓴 거야. 밖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자리 생기는 거 모르나? 이런 걸로 일일이 따지고 드는 게 정말 피곤하다고 생각 안 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담담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의심 많은 아내라는 듯한 말투였다. 그는 일어나서 내 어깨를 다독이려 했다. 그 손길이 닿자마자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다. 접대? 오피스텔까지 빌려서 접대를 해? 당신 정말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 그 전화기, 그 안에 기록들 다 봤어. 그거 다 오해라니까. 당신이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서 그런 거야. 갱년기인가? 아니면 며칠 쉬면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 제발 의부증처럼 굴지 마. 당신의 그 밑도 끝도 없는 의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알아? 난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죽어라 일하는 사람이야. 제발 그만 좀 해.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끝까지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모든 책임을 내 탓으로 돌렸다.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믿었던 사람이 저런 괴물이었다니. 얼마 후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겠다는 듯 짐을 챙겨 나가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결국 그는 골프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그가 나간 현관으로 향했다. 문득 그의 골프 가방 옆에 삐져나온 천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번 그 가방에서 발견했던 그 향수 냄새가 짙게 밴 화려한 무늬의 스카프였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스카프를 꺼냈다. 고급스러운 실크 재질, 독특한 붉은 꽃무늬.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지난주 나와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내 친구가 카페에서 만났을 때 목에 두르고 있던 바로 그 스카프였다. 예쁘지?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라며 자랑스럽게 웃던 친구의 얼굴이 겹쳐졌다. 내 등 뒤로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남편이 품은 그 여자는 바로 내 친구였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 삶을 비웃고 있었다. 나는 스카프를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다. 이제 연민은 없었다. 오직 잔인한 진실을 향한 복수심만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 비극의 끝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거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동안 그가 치밀하게 숨겨왔던 진실이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잠금 해제는 생각보다 쉬웠다. 우리의 기념일 날짜. 그 숫자를 입력하자마자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나는 곧바로 메시지함으로 들어갔다. 최근의 대화들은 이미 깨끗하게 삭제된 상태였지만 나의 직감은 한참 전의 기록을 뒤져보라고 속삭였다. 손가락이 떨려 오타가 났다. 숨을 크게 몰아쉬며 정확히 1년 전의 기록들을 차례차례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익숙한 이름이 화면 상단에 떠올랐다. 지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결혼 생활 내내 가장 가까이서 우리 부부를 지켜봐주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메시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대화가 오고 간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이번 주말에도 확실하지? 그 여자가 눈치 못 채게 완벽하게 처리해.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다. 그 아래로 지수의 답장이 이어졌다. 걱정 마, 자기야. 내가 옆에서 더 살갑게 굴면서 저 여자의 정신을 쏙 빼놓을 테니까. 우리 계획대로라면 1년 안에 이 집 명의도 당신 앞으로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어. 어차피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테니까. 화면 속의 글자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남편이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던 그 시간들, 지수는 내 곁에서 나의 고민을 들어주며 따뜻한 차를 내밀던 그 모습들이 전부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뼛속 깊이 사무쳤다. 그들은 단순히 몸을 섞는 사이가 아니었다. 1년 전부터 내 삶의 터전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연기해온 공범들이었다. 내가 아끼던 가구, 우리의 추억이 서린 이 집, 그리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철저히 기만하며 그들은 뒤에서 비웃고 있었다.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로 변했다. 남편의 위선적인 미소, 지수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해주던 위로의 말들이 뇌리를 스치며 구역질을 유발했다. 그들은 단순히 나의 가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먹잇감으로 삼았던 것이다.
손끝이 저릿해질 정도로 폰을 꽉 쥐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 위로 알림이 하나 떠올랐다. 지수로부터 온 새로운 메시지였다. 나는 홀린 듯 그 메시지를 눌렀다. 화면에 뜬 글귀는 내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여보, 주말에 있었던 일로 아내가 뭔가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의심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아.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그냥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지금 당장 이 연극 끝내고 그 집이랑 재산 싹 다 뺏어서 우리 걸로 만들자. 오늘 밤 다 정리해버리자고.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남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나를 향한 다정한 미소나 가식적인 연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계산적인 냉혈함이었다. 녀석은 이제 대놓고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먼저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인 것처럼 말이다. 어느 날 저녁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던져졌다. 남편과 내 친구, 그 더러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조잡한 연극의 서막이었다. 이게 다 뭐야? 내 물음에 남편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툭 쳤다. 네가 그동안 뒤에서 뭘 하고 다녔는지 다 알아.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며 돈을 뿌리고 다녔더군. 증거는 충분해. 그의 말은 거짓투성이었다. 서류 안에는 누군가와 다정하게 찍은 듯 조작된 사진들과 가짜 메신저 대화 내용들이 가득했다. 심지어 내가 전혀 가본 적도 없는 모텔의 결제 내역까지 위조되어 있었다. 녀석들은 내가 침착하게 대응하며 물증을 모으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게 분명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선택한 것이다. 내가 그들을 파멸시키기 전에 그들이 나를 부도덕한 아내로 낙인 찍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계산이었다. 말도 안 돼. 이 사진들 다 조작이잖아.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외쳤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단순히 우리 집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나를 완전히 짓밟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거리로 내쫓으려 했다. 매일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남편과 내 친구는 이제 내 집 안방에서 뻔뻔하게 커피를 마시며 나를 비웃는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지만 나는 울 수 없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성공할 테니까.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난 10년간 우리 가족의 법률 문제를 도맡아온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나의 부모님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분이었고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 나는 비로소 조금은 안도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변호사실의 무거운 문을 열었을 때 김 변호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뒷모습으로 나를 맞이했다. 변호사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매도하고 있어요. 이 증거들이 다 가짜라는 걸 밝혀주세요. 나는 울먹이며 서류를 내밀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빛은 내가 알던 따뜻한 아저씨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 놓인 다른 서류를 나에게 밀어주었다.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남편분 측에서 제공한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다 조작된 거라고요. 그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여론과 법원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재산 분할 합의서에 사인하세요. 지금이 그나마 당신이 마지막으로 챙길 수 있는 최소한의 돈입니다. 거부하면 당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평생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나는 멍하니 그가 내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내가 뒤집어 쓰겠다는 내용의 서류. 나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 역시 이미 그들의 돈에 매수된 것일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이 내 숨통을 조이는 칼날이 되어 내 눈앞에 서 있었다. 드디어 오늘이다. 지난 일주일은 마치 숨을 꾹 참고 물속을 걷는 시간 같았다. 나는 내 손 안에 든 작은 USB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거울 속의 나를 응시했다.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내가 봐도 낯선 여자 하나가 거기 서 있었다. 남편과 친구, 아니 이제는 그저 역겨운 불륜 상대일 뿐인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대면할 장소.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갈한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 들어서니 창가 쪽 자리에서 남편과 친구가 다정하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마치 연기라도 하듯 황급히 거리를 두며 안색을 바꿨다. 남편은 짐짓 점잖은 척하며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 이제 정리할 문제도 많은데라고 차갑게 내뱉었다. 내 친구라는 여자는 나를 동정하는 척 눈가를 훔치며 언니, 우리 다 언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힘든 건 알지만 현실을 직시해야지라며 가증스러운 위로를 건넸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내 뇌리에 박혔다. 지난 1년 동안 내 집에서 우리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내 옷을 빌려 입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내 집 명의를 자기들 앞으로 돌릴 서류를 검토하던 그들의 탐욕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나는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남편은 비웃듯 나를 쳐다보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지난 1년간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역, 호텔 결제 영수증, 그리고 명의 변경을 공모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녹취록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남편이 콧방귀를 끼며 물었다. 나는 침착하게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었다. 이게 너희가 저지른 짓의 결과물이야. 이제 더 이상은 없어. 내 인생에서, 내 집에서 둘 다 당장 나가.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공간을 울렸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마쳤다. 이제는 그들이 절망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증거를 확인한 남편과 내 친구는 당황하기는커녕 서로를 힐끗 바라보더니 동시에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만 잔뜩 올라간 마치 무언가 거대한 함정에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남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겨우 이런 걸로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한 거야? 넌 정말 순진해. 내 친구 역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아닌 마치 사냥을 끝낸 포식자의 여유가 가득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미소가 점점 더 기괴하게 번져갔다. 세 사람의 숨막히던 대치가 끝난 뒤 그들이 머물던 공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남편과 친구, 나를 둘러싼 거짓의 성체는 단 하룻밤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건물 아래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내가 경찰에게 건넨 서류 뭉치 속에는 그들의 추악한 계획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친구였던 그녀는 화려한 명품백을 팽개친 채 나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지만 곧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옥죄자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고 말았다. 그들의 몰락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순식간이었고 동시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말이었다. 재판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불법적으로 빼돌리려 했던 내 명의의 자산들을 모두 되찾았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철저히 기만당했는지 법정에서 증명하는 과정은 매 순간이 지옥 같았다. 남편이 판사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그저 내 곁에 있었던 것은 나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던 아주 영리한 사기꾼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날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살림을 차리려 했던 이 공간은 이제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건축물에 불과했다.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가 아끼던 넥타이, 그녀가 식탁 위에 두고 갔던 화장품 조각들, 그리고 우리 부부의 행복했던 과거를 증명하려 했었던 사진 액자들까지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밖으로 내던졌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승리라는 이름의 허무함이었다. 재산을 되찾았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내 마음속에 남은 지울 수 없는 상처는 대체 무엇으로 치유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니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며 내일을 기약하며 살아가고 있겠지.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위로를 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당한 배신은 내 안의 신뢰라는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동자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일렁이고 있었다. 이제 나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그 누구의 속박도, 그 누구의 거짓말도 없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자유가 나를 더욱 고립시키는 것만 같다.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혼자만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나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해야 한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다시금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아니, 무엇보다도 나는 다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차갑고 낯선 공간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이 끔찍한 배신의 잔해를 딛고 일어선 뒤 과연 나는 그 누구를 다시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 앞으로 다가올 내 인생에서 타인이라는 존재를 다시 내 마음속에 들일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서늘한 의문만이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